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요.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한 남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 기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맥세 넘은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는 나라, 일본 오키나와였습니다. 약도 없고 청담병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의심반, 절박한 반으로 떠난 그곳에서 그는 상상도 못한 비밀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쓰러진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100세 건강을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우리 집은 괜찮아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작가 김도윤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전화가 울렸죠.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작아 보일 줄은 몰랐죠.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혈관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약으로 관리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정작 본인 건강은 챙기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의학으로도 답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의미 없이 뉴스를 넘기다가 한 기사에 멈췄습니다. 일본 오키나와가 세계 최고 장수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맥세가 넘은 노인들이 직접 밭을 가꾸고 자전거를 탄다는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신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다르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노인들의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인데도 너무나 생기가 넘쳤거든요. 저는 그날 새벽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00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키나와에 다녀오겠다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의아해하셨습니다. 지금 그럴 때냐고,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밥을 찾아서 돌아오겠다고요. 회사에는 휴가를 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곳에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의심과 그래도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순간까지도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만들 방법이 정말 그 작은 섬에 있을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키나와 공항에 내리자 후텁지근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곧장 현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오기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10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일본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동네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직접 호미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휠체어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소개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다마키 씨였습니다. 올해 102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꼿꼿했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다마키 씨는 잠시 웃으시더니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배가 차기 전에 젓가락을 놓는 거지.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말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마키 씨는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하라치부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배웠으니까요. 더 먹으라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마키 씨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뇌는 음식을 먹은 후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먹은 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식사 때마다 밥그릇을 가득 채워 드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습관이 아버지의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마키 씨는 제 표정이 무거워진 걸 보시더니 손을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다마키 씨의 부엌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밥상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릇 수는 많았지만 양은 적었습니다. 도대체 저 작은 그릇들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그릇이 5개 정도 놓여 있었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작은 반찬 3가지였습니다. 다마키 씨는 이걸 이치주산사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밥과 국, 반찬 3가지로 끝나는 식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양이 너무 적어 보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반찬만 7, 8가지는 나오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그러듯 다마키 씨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양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 식탁에 올라오느냐는 거라고요. 저는 그릇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반찬은 구운 생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친 채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콩으로 만든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다마키 씨는 식사를 하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생선은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즐겨 드신다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굳이 생선을 그렇게 자주 드시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다마키 씨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채소는 그나마도 자주 남기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또 하나 놀랐습니다. 다마키 씨는 분명 적게 드셨는데도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충분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다마키 씨는 식사를 마치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밥상 밖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다마키 씨는 빙긋 웃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다마키 씨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채소를 직접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다마키 씨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동네 어귀였습니다. 저기가 보면 진짜 비밀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장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어귀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마키 씨가 말씀하신 진짜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골목을 돌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 80배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단순한 체조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박자를 타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께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우에하라 씨였습니다. 84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작이 너무 가볍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따로 운동을 하시는 거냐고요? 우에하라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요. 그냥 매일 하는 일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여쭤봤습니다. 우에하라 씨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마당을 쓸고 시장까지는 걸어서 다녀오고 오후에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몸을 푼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를 보러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기구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끊임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쓰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노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만 지내시다가 근력이 빠르게 약해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을 그만두신 후로는 거의 집 안에서만 지내셨거든요. 우에하라 씨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체조를 하던 무리 속에서 갑자기 한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메라를 내려놓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내쉬며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날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에 더 놀랐습니다. 누구 하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달려와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마치 가족을 챙기듯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할머니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이웃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끈끈해 보였거든요. 저는 우에하라 씨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다들 가족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챙기시는 거냐고요? 우에하라 씨는 웃으며 짧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아이니까.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우에하라 씨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아이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모아이로 묶인 사람들은 평생 서로를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고요? 우에하라 씨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일이 되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누군가 아프면 돌아가며 병문안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조금씩 돈을 모아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 가지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몇 해 전 마을에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부인도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 밖으로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아이 친구들이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매일 들러 안부를 물었고 식사도 함께 챙겼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시던 할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다시 마당에 나와 채소를 가꾸기 시작하셨고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정서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장치였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봤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도 더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어머니와 함께 계셨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아버지께도 이런 모아이 같은 관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는 농사일을 그만두신 뒤로 옛 친구분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셨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저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자체가 건강을 갉아먹는 요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에하라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진짜 모아이 모임에 직접 초대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약속대로 모아이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이미 1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활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한 할머니가 제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름은 긴조 씨였습니다. 91살이라고 하셨는데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평소 무슨 일을 하시며 지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긴조 씨는 자랑스럽게 답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한다고요?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랬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일을 하신다는 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거든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본인은 동네 공원 화단을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마을 상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두 큰 돈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다들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쭤봤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진조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직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퇴라는 단어가 곧 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존재의 가치도 끝난다고 느끼는 분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조 씨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한 친구분 이야기였습니다. 은퇴 후 아무 할 일이 없어지자 급격히 우울해지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말수도 줄고 식사도 거르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을에서 작은 자리 하나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일을 시작한 뒤로 얼굴빛이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몇 달 뒤에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그만두신 후 아버지는 자주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든 건 아니었을지 저는 처음으로 다른 시각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음 주에 마을 축제가 열린다고요? 그런데 그 축제를 준비하던 한 어르신이 갑자기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혈관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어르신은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식이 곧 전해졌습니다. 인근 진료소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가벼운 부상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혈관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동을 지켜보며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료소로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인조 씨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의아했습니다. 다들 연세가 많으신데 매년 검진을 받는 게 익숙하신지 여쭤봤습니다. 김조 씨는 당연하다는 듯 답하셨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보며 정말 그런지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직장인을 포함해 국민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조 씨는 덧붙이셨습니다. 40살이 넘으면 생활습관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따로 있다고요. 일찍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병원을 멀리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괜찮다며 참으셨고 건강검진도 몇 년에 한 번 받으실까 말까였습니다. 결국 심혈관 기능이 약해진 사실도 쓰러지신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조 씨는 제 표정을 살피시더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75살이 넘으면 또 다른 접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 남은 삶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젊을 때는 병을 막는 데 집중하고 나이가 들면 삶의 질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식습관, 움직임, 관계, 역할, 그리고 검진이라는 5가지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모두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여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듯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다시 병원에 가셨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첫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큰 위험은 넘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요.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차기 전에 멈추는 식사 습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드셔오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마키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자 조금씩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오에하라 할아버지의 일상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비결이라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는 모아이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옛 친구분들과 다시 연락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친구분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량을 줄이셨고 매일 동네를 한 바퀴씩 걸으셨습니다. 옛 친구분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도 새로 만드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으러 가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마당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키나와에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약도 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적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과 연결되고 쓸모를 잃지 않고 미리 살피는 것. 그 평범한 5가지가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이 그 평범한 5가지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